최근 이라크가 한국에 건설을 맡겼던 공군 기지의 외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총사령관이 직접 개교 기념 행사를 주도한 태에서 이들의 만족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간 한국의 다른 굵직굵직한 방산 수출 사례들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라크 역시 한국과 돈독한 협력 관계를 쌓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한국 방산의 가치를 일찍 알아보고 빠르게 투자한 케이스에 속하죠. 이들이 공개한 공군 기지는 알수아이라 공군대학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공군 사관학교와 파일럿 학교 그리고 공군 기지가 모두 합쳐진 성격의 시설입니다. 한때 이 시설은 IS와의 격전으로 인해 미사일 공격을 받고 파괴되었던 바 있습니다. 한국 방산을 깊이 신뢰하는 이라크는 이 시설의 재건을 한국에게 위임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가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이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외부인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지만 서로 의리로 역계 관계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들은 절대로 의리로 맺어진 인연을 배신하지 않죠. 그간 한국과 이라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라크는 지난 2013년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FA-50을 두 번째로 구매한 나라입니다. 당시에는 한국 방산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수출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던 시기였는데 두 번째 타자가 뜬금없이 중동에서 나왔다 보니 의외이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워하는 반응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중동은 언제나 국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중동 사람들의 성격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 신뢰관계를 만들기도 어렵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중동이 하나의 틈새 시장이라는 말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FA-50 수출을 먼저 요청한 것은 이라크였습니다. 체코제 L-159 훈련기와 한국의 T-50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조건에 더 부합하는 한국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입니다. 이라크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IQ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F-16라고 하면 성능이 증명된 베스트셀러지만 이라크에 수출된 물건은 마냥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가격이 싼 것도 아니었는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조차 안 되어 있었던 데다가 레이더도 구시대적인 기계식 레이더였습니다. 사실상 미국산을 바가지를 씌워 팔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었죠. 그래도 이라크는 전쟁을 딛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런 전투기라도 사용해야만 했고 그걸 위한 훈련기가 필요했습니다. T-50 그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훈련기입니다. T-50은 F-16 훈련에 그야말로 최적화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T-50 조종에 익숙한 파일럿은 불과 몇 시간의 지도만 받으면 F-16도 제 몸처럼 다룰 수 있게 될 정도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T-50 기반으로 만든 경공격기 FA-50은 몇 가지 성능만 보충하면 F-16 성능의 80% 수준까지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F-16IQ의 저열한 성능에 진저리 치던 이라크에게 이보다 나은 선택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안을 보내온 이라크를 한국은 크게 환영해줬습니다. F-16을 바가지 씌워 팔던 미국의 태도와 너무나도 비교되는 한국의 모습에 이라크는 큰 감명을 받았고 이에 원래는 훈련기를 사려는 계획을 바꿔서 경전투기 사양으로 구매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훈련기 명칭인 T-50IQ로 해두고 실제 사양은 경전투기 수준으로 맞춰서 받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라크는 이를 실제로 유사시에는 경전투기로 전환해 사용할 생각으로 중립적인 비행 중대를 따로 창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라크가 T-50IQ를 수령하고 나서야 터졌습니다. 이라크 공군의 유지보수 능력이 생각보다 뒷받침되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라크 공군이 이를 아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력 전투기인 F-16IQ부터가 유지보수 단계에서 온갖 문제에 시달리며 가동률이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가 폭락으로 인한 이라크의 재정 문제와 이라크군 자체적인 부패 문제에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을 최다 본국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하자 실제 운영 능력은 20% 미만으로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실상 출격시킬 수 있는 기체가 10대도 안 됐다고 했는데요. 당시 이라크군 창군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F-16IQ 23대가 축하 비행을 선보였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다른 기체에서 부품을 빼와서 그냥 말 그대로 날 수만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라크는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T-50IQ를 경전투기로 임무 전환해서 이를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라크가 훈련기 용도로 사용한 것만으로도 T-50IQ 유지보수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IS와 교전 상황에서 T-50IQ가 배치되어 있던 기지가 공격받아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훈련기의 본래의 용도로 파일럿 교육을 진행할 상황조차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T-50IQ마저 사막 한복판에 덩그러니 방치되어 먼지만 막고 있게 칠됐습니다. 이렇게 얼마 못 가 한국에서 사온 전투기마저도 수리하지 않으면 날릴 수 없게 되자 이라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라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판매국인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후속 군수지원 계약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이에 보여준 반응은 이라크에는 감동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망설임 없이 기술자들을 내전 중인 이라크로 급히 파견했습니다. 그러고는 창고에 방치된 T-50IQ를 꺼내 완전 분해한 뒤 정비해줬고 파일럿들에게 교육까지 덤으로 해줬습니다. 한국의 의리에 감동받은 이라크는 아예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돈을 더 쥐어주고 IS 공격으로 파괴된 그 공군 기지를 재건해달라는 부탁까지 한국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완공된 것이 최근의 일인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기지의 모습은 그 전과는 사뭇 달랐는데요. 의리가 아니라도 이라크가 한국에 일을 맡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시뮬레이터를 비롯한 훈련생 교육시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러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T-50IQ는 물론이고 F-16에 적용할 수 있는 최첨단 시뮬레이터를 적용한 교육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설들과 다를 바 없는 고급 장비들로 쫙 깔아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라크가 처한 사막화 환경을 적극 반영한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솔직히 기지가 쑥대밭이 된 이라크는 한국이 그냥 어디에나 있을 만한 기지를 지어줘서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북한의 온갖 공격을 상정하면서 갖고 닦은 기술력을 10분 발휘해서 IS의 어지간한 미사일 공격은 다 버텨낼 수 있을 법한 기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지상에서 본 기지의 모습은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그냥 낮은 건물 몇 개가 모여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내부에는 최첨단 훈련 시스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시설들은 지하화해서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배치된 항공기들의 경납고 역할을 하는 이들 외의 경우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천장만 봐도 미사일만큼은 무조건 막아주겠다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이글루의 또 다른 특징은 내부 형태와 이글루의 수량으로 봤을 때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를 전부 주게 하려면 지하 공간이 필수일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 역시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기지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시설을 지하화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알수아이라 기지는 겉으로 보면 황량해도 전과는 달리 IS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훨씬 안전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이 보여준 행동의 당사자인 이라크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중동 국가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중동의 카타르에서 돌연 방산 협력을 위해 한국을 찾아왔었는데요. 사실 카타르는 전차 도입을 검토할 때에도 KE를 놔두고 종교적인 이유로 굳이 튀르키예 알타이를 검토할 정도로 한국 무기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카타르가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이유가 한국과 이라크의 원만한 관계 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카타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외교적인 입장에서 여러 차례 주변의 적이 많은 카타르를 지지해준 것이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더욱 각별한데요. 이라크가 한국에게서 진한 의리를 느끼고 있다고 하니 무기를 찾고 있는 카타르 입장에서 눈에 밝히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카타르 역시 중동 국가 중동 사람들은 의리를 결코 무시하지 못하니까요. 실제로 한국산 K 전차와 K9 자주포가 카타르로 건너가 50도가 넘는 혹한의 사막에서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전차와 자주포 도입을 위한 테스트로 보여졌는데요. 사막의 혹독한 기온과 예측 불가능한 모래 폭풍 속에서도 대한민국 육군은 탁월한 기동성과 화력을 선보이며 훈련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해 K 전차와 K9 자주포의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대한민국과 카타르 간의 군사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일부 많은 중동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들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이 점점 전 세계로 퍼지고 있으며, 이를 본 많은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하기 위해 국방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장난감 비행기 취급을 받던 드론이 이제는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전력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방어하기 위해 단 하루 만에 1조 8천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이란 입장에선 비록 공격이 막혔어도 이스라엘이 천문학적인 돈을 쓰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근거리 방어 체계의 드론을 활용했다면 방어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 전장은 드론을 비롯한 무인 기기들이 싸우는 모습일 것이고, 누가 성능 좋은 무인 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트럼프의 장남을 고문으로 영입한 미국 드론 기업의 주가가 폭등에 눈길을 끌었는데요. 미국 드론 회사인 어뉴주얼 머신즈의 주가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을 고문으로 영입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최대 드론 생산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중국산 드론으로 전쟁을 치를 정도인데요. 드론 초기 시장은 분명 중국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악한 기술이지만 저가형 제품을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산 드론의 한계도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개전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는 주로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치명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중국산 자폭 드론이 GPS 교란을 받아 오히려 러시아로 되돌아가 폭발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띄운 자폭 드론이 GPS 교란으로 러시아로 되돌아가 폭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보내는 자폭 드론을 향해 직접 격추 외에도 GPS 교란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GPS 교란법은 자폭 드론이 목표물로 비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위성에서 수신하는 GPS 신호를 차단하고 가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포크로바 POKR-OVA 성모의 보호라는 명칭이 붙은 GPS 교란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는 미국이 개발한 GPS 대신 GLONASS라는 독자적인 위치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 드론 공격을 수행하지만 교란 방식은 동일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의 가짜 신호를 받은 자폭 드론은 비행 경로가 바뀌어 당초 표적에서 벗어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은 자폭 드론을 러시아로 되돌려 보내거나 국경을 맞댄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에서 폭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6일 러시아의 대대적인 자폭 드론 공격 당시에도 우크라이나 군은 GPS 교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이처럼 드론이 전장의 중심이 된 것은 맞지만 그에 따라 드론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가형 드론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한국도 당장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호주산 골판지 드론 100대를 도입했습니다. 최근 우리 국방부는 드론 도입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100여 대를 납품받아 드론 작전 사령부에 배치할 계획인데요. 골판지 드론은 정찰용으로 운용하지만 앞으로 자폭 용도로도 도입 또는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골판지 드론은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요격이 쉽지 않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특수 처리를 하지 않아도 재질 특성상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아 스텔스기와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골판지 드론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자폭용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성과 성능이 입증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골판지 드론은 왁스 처리한 골판지를 접어 만든 것으로 대당 약 460만 원짜리 저가 장비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도입하기로 한 골판지 드론은 호주 기업 SYPAQ가 개발한 코르보 정밀 페이로드 전달 체계 PPDS라는 이름의 드론으로 날개 너비 EM로 3kg 무게의 폭발물이나 물자 등을 싣고 시속 6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작전 반경은 약 120km이며 보급, 정찰,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은 지난달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골판지 드론으로 추정되는 기체를 선보였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전시회에 앞서 자폭형 무인기들을 보도하면서 BMW 승용차를 공격하는 새로운 형상의 무인기를 흐릿하게 처리해 공개했는데, 이 무인기와 무장장비 전시회에 등장했던 고무줄이 들어간 기체의 모습이 같았습니다. 골판지 드론은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스텔스 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골판지 드론은 임시방편일 뿐 궁극적으로 적의 GPS 교란을 피하고 정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드론의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드론의 수요가 높아지자 최대 드론 수출국인 중국은 드론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드론 등 이중용도 상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기술을 뜻하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드론과 같은 이중용도 상품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자 할 수 없이 이런 규정을 발표한 것인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밀착한 중국이 드론 관련 제품의 러시아 수출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중국산 드론의 유통을 막아버렸습니다. 관련 부품의 수출까지 막았기 때문에 당장 드론이 필요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드론 스타트업이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드론 규제를 강화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에 되살아난 한국 드론 산업 드론 기업 에이럭스는 미국과 일본 수출 계약이 누적 약 7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누적 드론 판매량은 15만 대에 달합니다. 다른 드론 스타트업인 니어스랩은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대체 드론 구입을 문의하는 미국 소방청의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니어스랩은 미국의 국방수권법 NDAA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미군 납품 규격에 맞춰 안티드론, 즉 드론 잡는 드론을 개발한 곳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 나르마는 지난 7월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테스트 장소가 있는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에 미국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미국이 상업용 드론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드론에 여러 규제를 적용하면서 한국 드론 회사들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현재 글로벌 1위 드론 업체는 중국의 다장 이노베이션 드론 DJI인데, 미국 하원은 최근 DJI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 기술 없이 최첨단 드론 개발에 성공해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토종 드론 스타트업 니어스랩은 정찰과 적 드론 격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드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2015년 설립돼 내년에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5 최고 혁신상 수상자로 내정되기도 한 니어스랩의 누적 투자액은 약 300억 원에 이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 스타트업은 많지만 실제로 제품을 가져와서 시연할 수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토종기업 니어스랩은 카이든 KAIDEN이라는 드론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카이든은 자율주행으로 시속 250km의 속도를 내면서 시속 120에서 130km로 비행하는 적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데요. 말뿐이 아니라 두 눈으로 시연을 본 관계자들은 한국 기업 니어스랩의 기술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카이든은 최근 핀란드군 초청으로 에이든이란 이름으로 시연 행사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에이든은 감시 정찰에 특화된 드론이고, 카이든은 적 드론 기체에 충돌해 격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드론 모두 눈 역할을 하는 비전 AI를 탑재해 영상을 촬영하는 동시에 비행체 식별 및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에이든이 먼저 날아가 공격 지점을 정찰하고 공격할 곳의 좌표를 찍어주면 카이든이 해당 지점을 공격하는 식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조종자가 공격 버튼만 누르면 시행되도록 자동화돼 있습니다. 이러니 바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인데요. 현재 니어스랩의 드론은 30여 국이 사용하고 있고, 군사적 목적뿐 아니라 경찰 소방 등 다른 공공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시연을 요청해 조만간 미국 현지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니어스랩 대표 제품들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이 없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방위 산업의 큰손인 미국과 유럽 각국은 백도어 즉 인증 없이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악성 코드 등 보안 문제를 우려해 중국산 기술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니어스랩의 드론들은 중국산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데다 기존 대공 방어 시스템과 쉽게 연동할 수 있고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경쟁사 제품 대비 30%가량 저렴하기도 해 찾는 곳이 많습니다. 중국 최대의 드론 기업 DJI과 비교해도 니어스랩의 카이든처럼 시속 250km의 속도로 적 드론을 정확하게 격추할 수 있는 드론은 전 세계의 니어스랩밖에 못 만듭니다. 에이든의 경우 현재 충전과 출동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 에이든 스테이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최초의 무인 드론 운영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한국 드론 기술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 등 서방국들의 제재로 중국산 드론용 배터리 수입이 막히자 빠르게 한국산 배터리로 전환 중이라고 합니다. 드론이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에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최근 중국이 드론용 배터리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미국 드론 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제재로 시장을 한국에 빼앗기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 정말 위험한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산시성 중베이대 연구팀이 기존 총기의 반동 문제를 대폭 개선한 드론용 자동 조총을 개발했다고 보도에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 총은 AK-47 소총과 기능과 위력면에서 비슷하지만 반동이 거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762의 탄환을 10m 거리에서 시속 2664에서 3240km로 발사하는데 반동은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만큼 작습니다. 지금까지 쿼드콥터 방식의 소형 1인칭 시점 FPV 드론은 수류탄이나 포탄을 달고 자폭하거나 이를 떨어뜨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큰 첨단 드론이나 개조 드론도 장착된 총기의 반동 문제로 명중률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중국 연구팀은 총신 뒤쪽에 구멍을 뚫어 화약 폭발로 인한 가스 충격파를 방출하는 것으로 반동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총알이 총구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내부 가스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고강도 밀폐막을 구멍에 부착해 총알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총의 구조는 비교적 간단하고 제조 비용도 낮아 시중에 있는 드론이나 장난감 로봇계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2016년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처음으로 중국은 드론을 살상 무기로 개조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드론의 살상 무기화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남중국해 내 필리핀 서부 베타적 경제 수역 이지에서 러시아 해군의 킬로급 잠수함 한 척이 군에 포착된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해군 호위함 호세리자람은 러시아의 잠수함에 무선 교신을 시도했으며 이에 러시아 잠수함은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이동하기 전 기상 조건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고 필리핀 해군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수함을 관련 해양 규정 준수 차원에서 호위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기상 조건으로 인해 해수면에 떠오른 상태였으며 앞서 말레이시아 해군과의 연합훈련에 참가한 뒤 돌아가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은 소음 발생이 적은 디젤 잠수함 중 하나로 1980년대부터 러시아가 꾸준히 개선해온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적은 러시아 잠수함을 포착한 것은 놀랍게도 한국의 기술이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자국 앞바다를 제집 드나들 듯하자 전투함을 추가로 도입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이 만든 전투함이 러시아 잠수함 탐지에 성공하자 한국이 또 한 번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은 러시아 잠수함을 포착한 한국 전투함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8일 남중국해 내 필리핀 서부 베타적 경제 수역 이지에서 러시아 해군이 킬로급 잠수함 한 척이 필리핀군에 포착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당시 남중국해 내 필리핀 서부 베타적 경제 수역 이지에서 러시아의 대표적인 재래식 디젤 잠수함인 킬로 KIA5급 잠수함을 포착한 함정은 한국이 필리핀에 인도한 호세리자람이었습니다.
사실 킬로 KI의 로급이라는 이름은 나토가 지은 코드명으로 원래 명칭은 전기형은 877, 프로액트 877 팔투 스넙치라 부르고 후기형은 636, 프로액타 636 바르샤방카라입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비교적 수심이 깊지 않은 바다에서 주로 대수상함 또는 대잠수함전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배수량은 2350TU로 우리 해군이 6척을 보유 중인 독일제 209-1200TU 2배 규모라고 보면 됩니다. 수심 300m까지 자망할 수 있고 수중 속력은 17노트, 물속에서 3노트의 속력으로 400마일을 항해할 수 있으며 최대 45일간 바다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소련이 마지막으로 개발한 킬로급은 서방 측 잠수함에 필적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원래 전략 원잠을 공격하기 위하여 자국 해역에 침입한 서방의 공격 원잠을 제거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장기간의 대양작전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뢰가 주요 무기로 533 어뢰간 6문과 18발의 어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 선체로 돼 있어 충격에 강하며 미국 및 유럽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음이 큰 러시아 잠수함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소음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을 포착해낸 호세리자람은 2019년 현대중공업이 진수해 필리핀에 인도한 필리핀 최초 유도미사일 호위함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두 척의 미사일 호위함을 180억 페소, 약 3,800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1번함은 호세리자람, 2번함은 BRP 안토니오 루나함으로 루나함은 리자람 진수 직후 기골 설치 등 건조에 들어가 2021년 상반기에 인도했습니다. 호세리잘급 호위함은 길이 107m, 너비 12m의 다목적 전투함으로 76함포와 함대공 미사일, 어뢰, 헬리콥터 등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탑재해 대함전과 대공전, 대잠수함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공급 업체로는 유럽의 미사일 생산업체 MBDA가 선정됐고 함대함 미사일과 어뢰는 한국산이 공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만들어 필리핀에 보낸 호세 리자람은 2020년 미국 주도 환태평양 훈련인 림팩에도 참가해 그 위용을 뽐냈습니다. 지난 2020년 필리핀은 호세 리자람을 림픽에 참가시켜 함정의 체계 시험에 나섰습니다. 이후 필리핀은 림팩에 이어 올해에는 발리카탄 훈련에도 호세 리자람을 앞세워 참가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군과 필리핀군의 대표적 연례 연합 군사훈련인 발리카탄에서는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호위함이 필리핀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남중국해 등에서 실시된 발리카탄 훈련에 지난 2020년 인도한 2600톤급 필리핀 호위함 호세리자람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리카탄 BALIKATA에는 어깨를 나란히라는 의미의 필리핀 현지어로 해당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이 1991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연합훈련입니다. 올해에는 1만 6천여 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실시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HD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호세리자람이 주력 함정으로 참가해 K방산의 우수한 함정 건조 역량과 무기통합체계 구축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리카탄에서 호세리자람은 필리핀 북부 해역에서 진행된 함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에서 약 36km 떨어진 표적을 완벽하게 명중시켜 현장 참관인들의 커다란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 호위함은 지난 2020년 인도 이후 2023년 창정비를 위해 다시 울산을 찾아와 최상의 유지 보수의 마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호세리자람의 이 같은 광폭 행보는 대한민국의 함정 건조 역량과 함정 운영 노하우가 우방국의 해군 전력 발전에 기여한 사례로 K방산의 국제적 신뢰와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호세리자람 외에 동급의 호위함 한 척을 필리핀 해군에 2021년 인도했고 현재 초계함 2척과 원해 경비함 6척을 건조 중입니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은 2022년 6월 필리핀 해군과 수명주기 관리 서비스를 골자로 한 유지 보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부품 공급 및 정비 지원,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리핀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두 척의 호세 리잘급 호위함 프리것은 인천급 설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필리핀 해군이 최초로 인도받은 현대적 성능을 갖춘 전투함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필리핀 정부가 가진 예산상 한계 때문에 호세 리잘급에 투자할 수 있는 한척당 건조 비용은 2천억 원을 밑돌았고 어쩔 수 없이 경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취해졌습니다.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에 대한 계약은 일체 체결하지 않았고 수직 발사대 VLS도 나중에 탑재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필리핀 해군 사령관을 맡고 있던 메르카도 해군 중장은 호세 리잘급에 네덜란드 탈레스가 만든 함정 전투체계가 탑재되길 원했습니다. 필리핀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맥스 디펜스 역시 검증되지 않은 하나 시스템의 전투체계가 아닌 탈레스의 전투체계가 탑재되길 원했습니다. 이들의 희망대로 탈레스 전투체계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필리핀 국방부가 설득에 나섰지만 이에 굴하지 않은 메르카도 해군 중장과 맥스 디펜스는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선택했고 많은 분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필리핀 정부는 메르카도 중장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맥스 디펜스에게는 장기간 블로그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이 대한민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알려지면서 호세 리잘급은 한때 맥디급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명한 해군 군사 전문지 네이벌 누즈는 2023년 5월 12일 필리핀의 신형 원양 초계함 OPV에 탑재될 함정 전투체계 CMS와 데이터 링크를 대한민국 하나 시스템이 공급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그런데 논란의 중심에 있던 맥스 디펜스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기사를 언급하며 하나 시스템의 전투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거품을 물며 하나 시스템의 전투체계를 비난했던 맥스 디펜스는 어느새 하나의 체계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 시스템은 필리핀의 함정 전투체계 CMS와 전술 데이터 링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들은 현재 현대중공업 HH 필리핀 해군을 위해 건조 중인 원양 초계함 OPV 6척에 탑재될 예정이다. 3,450만 달러, 현재 환율로 450억에 이르는 계약을 새롭게 수주함으로써 하나 시스템은 총 13척의 필리핀 해군 함정을 무장시키게 되었는데 필리핀 해군 전용 데이터 링크인 링크 P 개발 계약만 해도 대략 5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현대중공업 HHI은 지난 2022년 6월 27일 필리핀 국방부와 2,400톤급 신형 원양 초계함 OPV 6척을 5억 7,3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약 7,600억 원의 금액으로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 시스템은 함정 전투체계 CMS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함정 전투체계란 전투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전투함에 탑재된 다양한 센서와 무장, 그리고 통신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고 그 결과 전투 임무를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이러한 함정 전투체계 덕분에 호세리자람이 러시아 잠수함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함정 전투체계의 핵심적인 능력은 얼마나 멀리서 얼마나 정확하게 위험 요소를 감지 및 추적하여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교전을 시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SPY-1DV 같은 강력한 레이더는 물론이고 SM 미사일처럼 장거리에서 혹은 해공처럼 단거리에서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과 근접방어 무기체계 CIWS 같은 최종 방어 라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함정 전투체계 CMS라는 뜻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이미 필리핀 해군의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과 중간 수명 연장 미드 라이프 업데이트 MLU 프로그램을 거치고 있는 델필라급고 해밀턴급 원양 초계함 3척에도 함정 전투체계 CMS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잠수함까지 근처 해역에 출몰하자 필리핀 해군이 대잠수함 전력을 갖춘 군함 2척의 조달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뉴스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해군 대변인인 로이 빈센트 트리니다드 준장은 필리핀에 대한 안보 위협이 커져서 더 현대적인 해군 자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초 필리핀 대통령은 10년간 2조 필리핀 페소 약 49조 원을 투입하는 필리핀군 3차 현대화 사업 계획을 승인했는데 이제 또다시 초계함 2척 또는 호위함 2척을 추가로 제안했다는 겁니다. 현재 필리핀 해군에서 대잠전이 가능한 군함은 한국이 만들어 보낸 호세리사람과
안토니오 루나함 등 미사일 호위함 2척뿐입니다. 또 필리핀 해군은 HD 현대중공업의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OPV 6척 등 총 10척의 함정을 발주, 이 중 3200T급 필리핀 초계함 1번함 미겔말 바르함의 진수식을 지난 6월 가진 바 있는데요. 필리핀 해군은 이들 군함의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가변심도 소나원 파탐지기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필리핀을 위협하면 할수록 필리핀을 비롯해 이 지역 나라들의 한국 방산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3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ODA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2629의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2030년까지 6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6년 앞당겨 달성했죠. 이에 2019년부터 제3국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했으나 남미의 경우 칠레는 OECD 가입국으로 페루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간주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에콰도르였는데 에콰도르는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적도라는 뜻의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에콰도르는 남미 북서부에서 적도를 가로지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이름과는 달리 에콰도르는 현재 전 세계에서 치안 상태가 가장 열악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2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2020년 기준으로 미국과 콜롬비아에 이어 세계 3대 마약 단속국에 속하며 경찰이 범죄에 연루되는 등 치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약 밀매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최대 3,089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에콰도르 GDP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위 돈 좀 만져보려는 갱단이 에콰도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음지 경제가 이처럼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반대로 양지 경제는 상대적으로 저조해 한국이 해양경찰 최초의 3,000톤급 함정 32함을 무상 양여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국으로 에콰도르가 떠올랐습니다. 대신 조건이 물었습니다. 인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양해를 받는 국가에서 지불한다는 조건인데요. 그래서 여러 국가를 두고 고심하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인수 비용을 댈 수 있는 국가 중 한국과의 외교관계, 추후 발전 가능성 등을 두루두루 검토해 에콰도르가 최종 낙점됐죠. 특히 한국은 용도 폐기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의 무상으로 양여가 가능하도록 해양경비법을 개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3,001함 양여는 해경은 물론 해군까지 포함해 한국 선박 중 가장 큰 선박이 해외에 양여되는 사례로 에콰도르가 이 선박을 운용하기 시작하면 주변국 중에서 가장 큰 전함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입나라 에콰도르에 무상으로 3,001함을 양여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미 북서 지역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미 2020년에 해경에서 퇴역한 300톤급 302함과 303함까지 무상으로 양여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10배나 큰 경비함까지 양여한다니 그럴만도 했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페루가 재빨리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육해공 전부를 한국 무기로 완전 무장하겠다면서 말이죠. 페루는 현재 중남미에서 가장 복잡한 안보 도전에 직면한 국가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마약 밀매와 게릴라 활동으로 인해 치안이 불안정하며 외부적으로는 국경 분쟁과 해상 경계 갈등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은 페루가 방위력을 현대화하고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위산업 기술 부족과 노후화된 무기로 인해 페루군은 점차 효율을 잃고 있으며 이는 해외로부터 첨단 무기를 수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페루는 실용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항공 무기에 주목하며 방산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페루의 중부 5개 주 쿠스코, 아프리막, 아야쿠초, 우안카벨리카, 후닌에 걸쳐있는 열대우림 브라임 VRAEM 지역은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지 중 하나로 이 지역은 페루 정부에 반대하는 빛나는 길센데로 루미노소이라는 테러 조직의 활동 중심지로 마약 밀매 자금을 바탕으로 최신 무기를 확보해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을 협박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군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죠. 정부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지만 노후화된 장비와 첨단 기술 부족으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2021년 페루 정부는
VRAEM 지역에서 12차례 교전을 벌였지만 첨단 장비 부족으로 주요 작전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외부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페루는 칠레와의 해상 경계를 두고 분쟁 중이며 에콰도르와는 국경 갈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칠레와의 해상 경계 문제는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판결에 따라 칠레가 관할해온 분쟁 수역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았으나 여전히 시끄럽고 에콰도르와는 1998년 평화조약을 체결했지만 양국 간 군사적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국경지대에서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페루 정부는 내부 혼란과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 정군 전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군사력 평가 단체 GFPGL-OBA의 파이파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페루는 전 세계 53위의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만 자체적으로 첨단 무기를 생산할 능력은 전무합니다. 방위산업이라고 해봐야 기술이 부족해 기존 무기 체계를 유지하고 정비하는 정도 수준에 불과하죠. 이 수준을 넘어서는 첨단 기술은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무기 체계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지상군 주요 전력은 전차 261대, 장감차 7,896대, 곡사포 12문, 자주포 12문, 다연장로켓 등으로 평탄한 고원 지역에 인구가 밀집된 영향으로 전차 장감차 등 기동성 위주의 편제가 이뤄진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용 중인 전차 및 장갑차 대부분은 1950에서 60년대에 생산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후화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소련에서 개발한 T-55-165대, 프랑스제 AMX 1396대를 주력 전차로 운용 중이지만 전부 종단되어 부품 수급이 어렵고 장갑차 역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죠. 더구나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성도 부족합니다. 공군도 심각한데요. 페루 공군이 운용 중인 미그 29 전투기는 1970년대 소련에서 개발되어 노후화됐을 뿐 아니라 대부분 부품이 러시아산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미그 29, 24기를 퇴역시키면서 새로운 전투기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천명했죠. 칠레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해군 역시 구식 함정을 운용하고 있어 현대 해상작전에서 요구되는 정말 타격 능력과 방어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페루 정부로 하여금 군사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고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검토해왔는데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C 정상회의가 개최된 페루 리마에서는 한국 방산업계와 페루 측의 긴밀한 협력 방안이 도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위사업청은 페루 국방장관과 별도 면담을 통해 지상해상항공 분야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한 페루 정상회담을 통해 개최된 방산협력 행사에서 페루 정부는 한국과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 해군 잠수함 공동개발, KF-21 부품 공동생산 등 3건의 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지난 5월 계약한 페루 해군함정 내척 건조 사업 관련 양국 정상이 용골식 명판에 서명했습니다. 사실 한국과 페루의 방산 협력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0년 6월 한국 공군이 쓰다 퇴역시킨 미국산 A-37B 공격기 인수를 계기로 양국은 방산 군수 협력 MOU를 체결했는데 현재까지 한국의 페루 방산 수출액은 약 7,600억 원 5억 5천만 달러로 남미 방산 수출액의 무려 7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한국항공우주산업 KA 개발한 1 고등훈련기와 KA-1 무장공격기 20대를 도입한 중남미 국가 유일의 한국제 군용기 운용국이기도 합니다. 한국제 군용기 20대 중 16대는 통째와 날개 등 반제품을 가져가 페루에서 최종 조립해 현지 생산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10년간 연안 경비정과 다목적함 공동 생산도 진행했습니다. 층 사업비는 2억 달러 2,790억 원 규모. 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은 퇴역 초계함 2척을 2016년 경주함과 2022년 순천함에 각각 페루 해군에 공여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항공무기들이 페루로 건너가게 될까요? 현대로템이 페루 육군 조병창 FAM과 지상장비협력 총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개별 무기체계 계약 전 전반적인 협력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부속서에는 대략적인 물량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5월 페루 조병창의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지난달 6천만 달러 약 81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중남미 시장에 처음 진출했는데요. 이 계약으로 K808 차륜형 장갑차 30대가 페루에 수출되며 페루 수출형은 한국군 모델과 유사하지만 지뢰 및 급조 폭발물 방어력 강화를 위해 차체 하부를 보강해 중량이 20톤에서 23톤으로 늘었습니다. 도하 작전에 사용되던 워터제트는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상무기의 꽃으로 불리는 전차 수출을 확정하면서 K방산의 존재감이 중남미에서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페루는 K808 차륜형 장갑차 참관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K 전차도 둘러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래는 대테러 작전용으로 차륜형 장갑차만 수입하려고 계획했을 뿐 K 전차는 정규군이 사용하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쉽게 수입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이 지속적으로 페루 정부를 상대로 K 전차 마케팅을 벌인 결과 대당 가격이 3배 이상 비싼 K 전차를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K2 전차, 특수 차량 K808 물량 200에서 300대 예상 등의 추가 수출 협상에 나설 계획인데요. KAI도 페루 국영 항공기업 세마네스 EMAN과 KF-21 부품 현지 공동 생산 협약을 맺었습니다. 페루는 위에서 언급했듯 미그-29 등 노후 전투기 대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미 페루 정부는 20년 전부터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2012년 KT-1P 훈련기를 수입해 2015년부터 공군 훈련기로 사용 중인데 벌써 10년이 넘게 신뢰가 쌓였습니다. KF-21 부품 공동 생산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배경이죠. 한국은 페루군이 한국산 항공 무기체계의 장점과 특징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점을 적극 공략해 페루 예산 범위에 맞는 패키지를 제시하며 추가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KF-21 부품 공동 생산 양해각서도 KF-21과 FA-50 수출을 위한 다지기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는 아무래도 해양 분야일 겁니다. 위에서 양국 정상이 지난 5월 계약한 페루 해군 함정 내척 건조 사업 관련 용골식 명판에 서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HD 현대중공업이 페루 해군과 호위함 등 내척에 대해 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공동 건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페루 정부는 HD 현대중공업에게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로 임명했죠. 잠수함 공동 개발도 추진되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은 국영 시마 SIMA 조선소와 잠수함 공동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현재 페루는 노후화된 209급 잠수함 6척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은 페루를 시작으로 중남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남미 시장은 글로벌 방위산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이 낮고 군사활동이 주로 범죄와 반군 소탕, 마약 단속, 재난 구호, 대테러 작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페루와 콜롬비아 같은 주요 마약 생산국들은 국방 예산이 제한적이고 경제력이 북미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고가의 첨단 무기 수요가 적습니다. 미사일이나 전자전 장비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대형 무기보다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죠. 이로 인해 중남미 방산 시장은 규모가 작고 선진국 방산업체들의 진출도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유럽과 증동해서 성과를 거둔 K방산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멸한 중남미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페루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비록 시장 규모는 작더라도 타국 업체의 진출을 막는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중남미 시장이 폴란드나 사우디아라비아만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K방산이 경쟁력을 입증하고 글로벌 입지를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삼성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기술로는 TSMC의 고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로 양산을 해야 그들을 몸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5나노와 4나노 수물의 문제로 기존 퀄컴과 엔비디아 일부를 TSMC에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부를 찾기는 했지만 TSMC가 4, 5나노 공정에서 수를
문제가 별로 없었던 점에 비하면 사실 완패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즉 신뢰성의 틈이 더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팹리스들이 가격 차이가 있어도 더 안전한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제품을 접한 고객들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후 문제가 있다는 뒷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누구라도 같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한두 사라지는 그런 중국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품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해도 아직 TSMC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건이 아니라 수물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고객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TSMC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TSMC를 꺾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또는 비슷한 기술력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 파운드리와 가까운 기업들이 삼성 3나노미터를 적용한다고 해서 당장 삼성 파운드리로 옮겨 타지 않고 일단은 시장에서의 평가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발휘해 TSMC가 생산하는 제품보다 훨씬 좋은 고성능, 저전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야 TSMC의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움직이게 할 수 있지. TSMC와 대등한 기술을 갖춘 수준에선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관계자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2나노와 1,4나노미터에서 삼성의 완전한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TSMC에 비해 계속 앞서 나간다면 그때부터 즉 2025년부터 1위 탈환에 대한 진검승부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기술력에 완벽하게 앞서가야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부분은 TSMC에 하청을 주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디램,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도 있지만 품질을 따지는 애플의 1순위는 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전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경쟁사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믿을 수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현재 3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6개월 먼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하면 대만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반도체 업계에서의 화두는 3나노미터 공정 기술에서 GAAG8 올 어라운드와 핀팩핀 FET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핀팩 구조는 5나노미터 공정까지 4나노미터 공정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3나노미터 공정부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파운드리와 달리 TSMC는 3나노급 공정에서도 누설 전류 문제를 감수하면서 GAA 대신 핀팩 구조를 적용시키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술력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애플, 퀄컴, AMD 등 초대형 고객사들로부터 3나노급 공정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세 공정 심화에 따라 반도체 설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BS에 따르면 28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5,10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10나노급에서는 1억 7,400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7나노급은 3억 달러, 5나노급은 5억 3천만 달러가 필요했고 3나노급 공정으로 진입하면서부터는 반도체 설계에만 5억에서 15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핀팩과 비교해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GAA 기반 반도체 설계 비용은 더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TSMC가 GAA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GAA 기반 반도체가 핀팩 기반 반도체보다 성능 면에서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TSMC가 GAA 도입을 미루는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IBS 관계자를 인용해 3나노급 GAA는 3나노급 핀팩과 비교해 전력 소모가 15에서 20%가량
적은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노광식각 증착 공정의 모엘 및 금속 배선 공정, BOL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8% 미만일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전혀 다른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나노급의 MBCFET 기반 반도체가 7나노급 핀팻 반도체와 비교해 소비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사용 공간 45% 감소 등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조사기관의 예측치인 8% 미만보다 훨씬 강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 발표대로라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3월 파운드리 포럼에서 더 진화된 MBCFET를 발표하면서 이미 1나노미터 개발에 진보된 기술력을 보였습니다. 기술력에서 TSMC가 점차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급 이하 공정으로 진입할 경우 GAA 공정은 필수적 단계로 어차피 핀팻 구조는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일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적용해야 하는 공정은 빠를수록 기술력도 높아지고 수율 안정화도 빨라진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술력의 경쟁이고 이제부터는 반도체의 정세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총 1조 2천억 엔을 들여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인데 이 중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지난 4월 착공했고 내년 9월에 준공해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니는 TSMC 공장 옆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세워 TSMC에서 생산된 칩을 받아 옆 공장에서 바로 센서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7나노, 5나노 같은 그런 첨단 반도체, 선단 어드밴스트 공정 위주로 개발되는 반도체일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 착공하고 나서 뒤늦게 소문이 도는 내용은 첨단 반도체가 아닌 12인치 웨이퍼의 22에서 28나노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이 아닌 자동차용이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쇼티지가 나는 부분이 이쪽 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전말은 일본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50%의 건설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기본적인 22에서 28나노 반도체의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왕국인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왔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압박하면서 반도체 기지를 미국에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등 TSMC 최고위 경영진은 대만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강력했던 것만큼 고개를 숙이는 것도 빨랐습니다. TSMC가 대만이 유리하다고 한 것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적으로 찍어낸다고 해도 미국과 대만의 생산 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일본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랐고 미국의 요청에는 반발했던 TSMC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그것도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 슬며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3나노미터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앞으로 TSMC가 삼성 파운드리에게 얼마 전 애플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 일명 애플카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애플은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을 진행해왔지만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마진율 차이를 보면서 결국 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애플 제품의 마진율은 약 36.6%로 테슬라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 회사들의 마진율이 1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판매량 1등 브랜드인 도요타가 겨우 1,000만 대를 판매합니다. 하지만 애플카가 노리던 럭셔리 시장으로 한정하면 약 200만 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1억 대의 전자제품 판매량을 가진 애플이 200만 대 파는 시장의 마진을 포기하고
진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또 애플의 브랜드 가치와 자동차 업계의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전기 전자장비 부품만 약 3,000개가 들어가는 분야로 판매 초기 불량률이 높고 사소한 결함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혁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애플의 가치와 거리가 멉니다. 무엇보다 애플은 자체적으로 자동차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직접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다른 기업들과 협업이 중요한 프로젝트였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협업을 통해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다는 사실을 애플이 증명해준 셈입니다. 이처럼 애플이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고 중국 전기차 기업 BYD까지 미국 진출 계획을 미루자 현대차 그룹의 미국 공략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사라졌고 애플에서 퇴사하는 인재들을 자사로 끌어들일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의 주가가 홍콩 증시에서 10% 넘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샤오미의 주가는 전기차 SU7을 출시한 이후 부활절 연휴 휴장을 끝내고 재개된 거래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외신들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샤오미의 SU70i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리미엄 전기차 세단 중 하나인 테슬라의 모델 3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골드만삭스 그룹은 올해 주문량이 1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티그룹 역시 샤오미의 연간 판매량을 약 5만 5천에서 7만 대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후한 평가는 샤오미의 첫 전기차 주문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치열한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샤오미가 성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불러일으킨 것이 주요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달 28일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27분 만에 5만 대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의 저가형 전기차 SU7의 외관을 보고 난 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이 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새로 나온 샤오미 전기차 사진을 포르쉐 타이칸 애지중지하는 지인에게 보냈는데 읽고는 아무 대답이 없다. 충격이 너무 컸나 보다. 샤오미가 내놓은 전기차는 포르쉐 타이칸을 베껴도 너무 베꼈다는 성토가 이어졌고 결국 샤이칸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글머에도 불구하고 이미 짝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중국에서는 애국 소비가 이어졌습니다. 샤오미의 SU7은 정식 출시 하루 만에 9만 대에 가까운 주문이 쏟아졌으며 지난 주말 샤오미 전기차 매장에는 시승을 위한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 현지의 젊은 층은 SU7 시리즈의 출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SU7 가격은 스탠다드 버전이 테슬라의 모델 3보다 555만 원이 싼 4천만 원으로 분명 테슬라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샤오미 전기차의 주문이 이처럼 몰린 이유는 4월 30일 이전 주문자만 고급 가죽 시트, 차량용 냉장고 및 고급 카 오디오 등 약 185만 원 상당의 옵션을 무료 제공하는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샤오미 주가는 15% 껑충 뛰었고 첫 전기차 출시 효과를 톡톡히 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의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외관은 카피가 가능했을지 몰라도 주행 성능까지는 카피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우인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 샤오미의 전기차 SU70i 시승 운전 중 벽을 들이받는 사고 영상이 중국 매체들 역시 샤오미의 전기차에 대해 초보자의 경우 단시간에 빠른 속력이 나는 성능에 적절히 반응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했고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급커브에 휘청이며 연석에 쾅 부딪히고 있습니다. 듀얼 모터가 탑재된 SU7 사륜구동 모델은 최고 출력 673마력, 최대 토크 838Nm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지 상태에서 이 78초 만에 시속 100km의 속력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모터로 동작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높은 출력을 내는 것이 기술이라면 전기차는 순식간에 너무 높아져 버린 출력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전기차 기술력으로 꼽힙니다. 자동차 시 운전을 해본 자동차 테스터들은 가속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차량은 출발 후 1초 동안 약 30m를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힘을 받는 순간 차량이 차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동차 기업들의 역량입니다. 하지만 샤오미에게 이런 기술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판 틱톡인 더우이네는 SU70i 통제력을 잃고 도로를 벗어나 도로 연석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여러 게재됐습니다. 한 영상에는 푸른색 SU7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다 우회전을 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차량은 그 직후 균형을 잃은 듯 좌우로 움직이다가 결국 연석에 충돌한 뒤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를 주행하던 SU7 차량이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선 모습, 연석에 부딪힌 뒤 휠이 찌그러지고 타이어가 펑크난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큰 사고가 아니었는데도 휠이 찌그러지고 차체가 주저앉은 모습에 안전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당황한 샤오미 측 관계자는 운전자 탓을 했습니다. 운전자가 초보였기 때문에 커브길에서 급가속을 했다. 사고는 차량 결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도로 상황이 복잡했다.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주행 보조 시스템의 반응 시험 영상도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시속 120km부터 앞에 멈춰선 모형 차량을 추돌했는데 테슬라 모델 3 기록 130kmh 못 미친 탓입니다. 시승 운전 중 사고 영상이 퍼지면서 8만 대 넘었다는 판매 실적 가운데 구매 확정은 고작 2만 대에 그쳤다. 상당수가 환불했다는 설이 나오자 샤오미 측은 틀린 숫자라고 반박하면서도 실제 몇 대나 주문 생산에 들어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약금 환불 시한 7일이 지날 즈음인 이번 주말에 실제 판매 실적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샤오미 전기차의 논란은 이미 예정된 사태입니다. 앞서 애플이 자체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직접 해결할 수 없었고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회사라 다른 기업들과 협업이 중요한 프로젝트였지만 협업을 통해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입 장벽이 높아 결국 애플카를 포기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처럼 애플도 해내지 못한 협업을 제대로 된 검증 기간 없이 무지성으로 갖다 붙여서 조립만 해서 출시했으니 외관은 포르쉐인데 속은 중국차였던 것입니다. 자동차는 여러 가지 부품이 맞물려서 동작하기 때문에 굴지의 제조사들도 물론 타사 부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모델별, 프레임별로 맞는 세팅값이 제각각이며 거기에 여러 부품들끼리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세팅값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입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제조사들 역시 직접 부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샤오미가 과연 이 같은 과정을 거쳤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유명 부품 회사의 부품은 다 갖다 붙여놓은 그 와중에도 배터리만은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했습니다. 커브조차 제대로 돌지 못하는데 중국산 배터리까지 탑재한 전기차는 그야말로 도로 위의 폭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2015년에 출범해 올해까지 세계 주요 자동차 어워드 수상 순위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포르쉐 등 전해외 유명 브랜드와 함께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10년도 안 됐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BMW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G70부터 시작해 G90, GV80 등 모든 모델이 1회 이상 세계 3대 자동차 어워즈와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 자동차 어워즈 등에서 11차례 상을 받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아이오닉 5는 같은 기간 10회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면서 폭스바겐 골프, 제규어 아이페이스, 혼다 시빅 등을 제쳤습니다. 아이오닉 5는 최근 10년 사이 6개의 올해의 차 시상 역사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차로 기록됐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현대차가 만든 전기차가 이처럼 단숨에 세계 톱 클래스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연 기관차를 만들었던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테슬라 등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생산 초기 전기차 품질 문제로 꼴찌를 앓은 바 있는데요. 샤오미도 이제야말로 단순히 남의 디자인을 복붙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